자, 9월 15일 금요일 불타는 주식둥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상징적으로 2600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260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5%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899에서 거의 변화 없이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면 에코프로가 1.5% 또 빠집니다. 그래서 89만 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고, 오늘 포스코그룹주가 좋았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아니라 철강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를 갑니다. 69,8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여기에 힘입어서 5.6% 상승. 역시나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와 철강 두 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0.4% 또 오르면서 72,000원 선에 안착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 테마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급등락을 거듭했던 종목들은 오늘도 희비가 엇갈렸다.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 쪽으로 매기가 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은 해외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와는 멀고도 가까운 중국 이슈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블루미스터님, 임이사님, 자두님, 무지개님, 즐기면서 살자님 들어오셨고요. 이승현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불타오르네 님도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쏙쏙 뽑아서 또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치킨 쿠폰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쪽 상담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요.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지셨지만 말씀은 더욱 재밌게 하시는 우리 강준영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로 중국 얘기 해주실 네, 텐데 네. 중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개인적인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제가 중국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늘 우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거나 주거나 주로 받는 쪽이 많았겠죠. 예. 같이 부닥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대상이죠.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하고 싶어도 멀리할 수가 없고, 뭐 요새 많이 하는 얘기로 탈중국하자 그런다고 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거 수천 년 역사도 그랬고, 특히 이제 우리가 92년 8월 24일 날 수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통 관계에서 이제 현대 관계로 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요인을 두고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뭐 사드 문제라든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이제 중국과 우리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다층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나라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위기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쪽 상담소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금쪽 상담소 문제가 뭐니? 중국 위기론. 이게 과도한 건가? 혹은 진짜로 위험한 건가? 만약에 위험한다고 치더라도 내부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시진핑의
요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이야기로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큰 주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많이 가졌지만 네.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2022년 4분기를 보면 2.9까지 찍었었고 조금 올라온다 싶지만 4.5, 6.3 예전과 같은 뭐 8%, 9% 성장률 요거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교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중국의 위기론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봉착하고 있는 위기는 중국이 1978년 말부터 개혁 개방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됐고 이제 지금은 세계 제2대 경제체 미국에 이어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GDP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GDP의 거의 70, 80%까지 따라가게 된 그런 이제 강력한 경제 실체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들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좀 정말 위기라고 하는 위기,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위기를 처음으로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위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 아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격적인 위기를 별로 맞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이제 많은 서방의 시각도 그렇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중국이 붕괴되는 경제가 붕괴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한테 아주 안 좋은데. 그래서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이제 그 주요 부동산 업체들 그 헝다 사태가 2년 반 전에 있었고 예. 얼마 전에 비구이엔이라는 중국 제1의 부동산 업체가 소위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중국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중국 경제의 2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이렇게 계속 2,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고 더 이렇게 강화가 되면 중국 경제가 정말 위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심하게 보도를 했죠. 마치 중국 경제가 붕괴할 것처럼. 그런데 사실 그러고 지금까지 또 그냥 이렇게 지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 맞는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게 완전히 중국 경제를 붕괴시킬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중국 경제가 약간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는 것도 있어요. 예.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패턴으로 가면 이 중국 경제가 자생력을 갖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중국 지도부에서도 그 이전 지도부에서도 했던 거거든요. 네. 특히 리커창 총리나 지금 리창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그 전에 했던 방식은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서 이걸 넘어가는 거였는데 지금 하는 이런 형태를 보면 대규모 경기 자금 부양을 집어넣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2008년도에 잘 아시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파급이 됐고 중국도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당시에 약 4조 위안, 우리 돈으로 한 8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집어넣는데 예. 그래서 경기는 일단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그 돈이 주로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과도한 거품을 형성했다가 그 거품이 빠지니까 이 위기가 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 과거와 같은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방식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거는 물류, 인력, 자원 이런 거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제한을 하게 됐고 특히 중국은 봉쇄식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예. 뭐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지만. 그쵸. 이러다 보니까 물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혔던 막히고. 거고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글로벌 수요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초유의 그전에 없었던 그런 경제 위기를 겪은 건데 이게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놔두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통제가 완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거고 이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원래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다 물건을 찍어내고 미국이 그거를 다 사주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고성장을 이뤄낸 건데 내수 경제로 좀 바꿔서 이 구조적인 걸 좀 바꿔야 된다. 그 일환에 뭐 지금 벽계원도 좀 정리를 하고 헝다, 완다 등등 이런 구조 조정을 겪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한테 많은 물건을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구조적으로 이런 조정을 겪는다고 하면 4%, 3% 이런 중성장 혹은 저성장의 기조가 몇 년 동안은 좀 중국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계속 고속 성장을 하다가 지금이 14차 5개년계 기간인데요. 12차 5개년계 그게 이제 후진타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이거를 적용을 했냐면 이제 중국의 고속 성장 시대는 지났다. 그때부터 뭐 8%, 7% 이러다가 시진핑이 2012년에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특히 2015년경부터 시진핑이 당 총석이면서 국가주석인데 외친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은 그런 고도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뉴 노멀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고속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가지 말고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국이 물건을 팔아서 이 수출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사실 차지하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중국 경제의 핵심은 내수입니다. 내수. 우리가 보통 그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우선 국내 내수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수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통 경제에서 중국의 내수가 차지하는 부분이 66%입니다. 수출은 한 20%도 안 돼요. 그런데 워낙 이제 양이 크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수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국이 물건을 만드는데 한국이 수출하는 물품의 약 80%가 중간재예요. 엔드 유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중국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보내는 중간재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그 중간재를 가지고 물건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는 구조예요. 근데 수출 구조가 나빠지면 당연히 한국에서 들어가는 중간재의 필요성도 사라지죠.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 스스로도 대체 상품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무역 구조가 앞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실히 더 확대가 됐지만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에도 흑자를 보는 분야가 없었어요. 반도체가 호황이고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지를 못하니까 사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반도체 단가가 좋으니까 반도체의 흑자분이 다른 분야의 적자분을 메웠기 때문에 흑자로 보였죠.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고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흑자가 없으니까 지금 뭐 14개월 연속 적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어떤 이 경제의 흐름에 지금 변곡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중국 경제도 이 상황에서 자구책을 찾거나 새로운 형태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2000년도에 대중무역품
수출입 10대 품목과 2022년에 10대 품목을 20년에 10대 품목을 비교를 해보면 한 5개가 바뀌어요. 그건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의 변화, 수출 시장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전에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면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국이 잘못돼서 우리가 큰일 났다 이럴 게 아니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또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일본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중국 시장에 들어갔었고 일본은 많은 제조업체들이 일본으로 리쇼어링해서 돌아갔어요. 그렇다고 일본 기업이 중국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은 작전을 바꿨죠.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판매하는 걸로. 근데 우리는 여기를 가서 중국이 그걸 해외에 팔아야 이 구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장 메커니즘의 변화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답답한 거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잘 갈 텐데 중국은 겉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겠다 막 이러면서 반간첩법, 그다음에 뭐 이 대외관계법 이런 걸 내면서 마치 외부의 신규 투자를 제약하는 듯한 그런 현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가 있고 고민하는 기업이 많잖아요. 아,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데는 뭐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리쇼어링을 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정책과 이런 게 엇박자가 나면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 지금 중국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해외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 원래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환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겪어가면서 저성장 내지 중성장으로 가는데 우린 거기 맞춰서 뭐 배제하기보다는 계속 그 니즈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네네. 같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아까 위기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벽개원이나 헝다나 완다나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중국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 우리 입장에서 좀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에서 충분히 관리가 된다 쪽으로 배팅을 하시는 거죠? 네, 뭐 그게 꼭 된다 안 된다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 점에서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중국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지방 정부가 토지의 사용권을 개발상한테 팔아서 거기에서 이제 토지 사용권을 파는 걸 가지고 지방 재정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모든 거를 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붐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국 자본이나 이런 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보이죠. 그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 파생이 돼서 잡을 수 없는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고 이게 연쇄 반응이 나서 그런데 중국은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과 막 이런 게 있지만 보인다는 거죠. 자금이.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래서 이게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이런 빚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중국이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대목이에요. 그런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는 중국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뭐 그 올해 대개 5.5% 내외 성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 지금 평균 하면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수출, 내수,
투자 네. 여기에 그 내용들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도 민간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정부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뭐 실업률 같은 거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의 내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중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5.5% 했고 완만하지만 회복기에 들어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통제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연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제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그런 자신감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는 중국 정부에서는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문제는 질적으로 이게 뭐 투자나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안 가고 거.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 쪽으로 살짝만 넘어가 볼게요. 임 이사님이 중국 인민들은 현재 자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채팅을 올려주셨거든요. 네. 사실은 뉴스도 최근에 시진핑의 1인 체제가 좀 흔들리나 싶은 그런 뉴스들, 이슈들 그런 것들이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서 리더십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이고요. 예. 지금 공산당원이 9,800만 명이거든요. 9,800만. 그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석입니다. 네. 중국은 공산당이 만든 국가예요. 그리고 공산당을 통제하면서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거든요. 예. 공산당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 두 번의 그 연임을 하고 지금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세 번째 지도부를 짜면서 완전히 평소에 자기가 지방정부에서부터 쭉 데리고 다녔던 자기들의 부하, 자기를 잘 알고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충성파들로 쫙 깔아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직접적인 도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죠. 중국 인구가 10몇 억인데 어떻게 그중에 지금 시진핑의 저런 흐름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못하는 거냐. 반발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어요? 불만이 있죠.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엄청난 통제를 합니다. 엄청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통제라는 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게 그 사회 통제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 강준영이 교통위반 몇 번 했어. 예. 그다음에 뭐 세금 안 냈어. 이게 다 적습니다. 데이터로. 빅데이터 작업이 다 돼 있죠. 예. 그래서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해외 못 나가.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점수 매겨서. 예, 점수. 그게 이제 사회 신용 점수라고 합니다. 예. 이런 통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지금 이 대목에서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시민사회도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잘해주기만 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78년 말부터 시작된 개혁 개방으로 중국은 과거보다 분명히 잘 살게 됐잖아요. 예. 그걸 이제 느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시진핑 시대 특히 코로나 팬데믹 맞으면서 중국이 위기에 봉착을 했고 그러면 중국은 이걸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미국의 대중 압박 때문이다.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가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2012년부터 중국의 꿈을 외치잖아요. 예.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되겠다. 그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국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갖고 규합을 해서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해놓고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알리바바에 대한 통제라든가 텐센트에 대한 통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중국이 민간 기업에서 미래 발전의 동력이 나오는 건 중국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과도하게 확대가 돼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는 중국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거를 시진핑이 여러 형태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안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겠다. 물론 경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 발전보다는 지금은 사회 안정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출 거고 그거를 위해서 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기 경제 발전이 조금 나아지면 네. 그게 풀어지겠지만 경제가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만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사회가 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그래서 중국 경제 특히 시진핑 권력의 장기화는 경제 발전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 발전의 욕구, 소위 그 돈을 과거보다 더 많이 벌고 내 생활 수준이 더 높아졌다라는 이 욕구를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예. 공산당 통치의 당위성, 합법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서 지금 청년 실업률 보면 나오는 숫자로는 뭐 22지만 실제로는 40%가 넘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뭐 경제 우리 배부르게 더 잘 살게 해주니까 뭐 리더십을 믿고 따라간다 이런 기조가 있었다면 지금 청년들 다 일자리가 없고 졸업해도 뭐 석사 졸업하고 박사 졸업해도 일자리 없다 그러고 시골로 가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니까 요게 미래지향적으로 좀 본다면 리더십이 혹시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장기적으로 가면 사실은 상당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 16세에서 24세 청년들을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는데 청년 이제 노동계층인데 그 중에서 뭐 20살에서 24살은 많은 사람들이 대졸이라든가 이 고급 인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이라든가 또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고급 직장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시 주석이 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때 어려워서 농촌에 가서 했다. 농촌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탕핑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닥에 쫙 엎드리고 부모한테 의지하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1년에 1,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대졸자만 1,158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제로 실업률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못했다고 그래도 1년에 한 1,300만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일자리를. 그러면 이 1,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면 중국 내부도 돌아가야 되지만 외자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죠.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사회 불만 세력이 되는 거죠. SNS도 잘 다루지, 인터넷도 있지. 이러니까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끝이고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미국의 대중 압박이 계속돼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한없이 계속된다면 리더십 위기가 오지 말란 법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진핑이 망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시진핑 자체는 바뀔 수 있지만 공산당은 권력을 유지해야죠. 근데 그게 또 불확실성으로 또 다가오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덩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 제일 먼저 앉힌 사람이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고 5년밖에 못했어요. 2번 하라고 그랬는데 1번밖에 못했고 그다음에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은 3년 만에 그 천안문 사태를 만나서 중간에서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해시석이었던 장저민이 올라와서 사실은 장저민은 10년 한 걸로 돼 있지만 이 13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후진타오가 2번 했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2번 하고 이번엔 3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호야오방이나 자오즈양을 교체할 때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 조정과 타협에 의해서 지도자를 바꾼다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전부 시진핑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시진핑 사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도 지금은 대들 수가 없지만 정말 중국이 어려워지고 그런다면 공산당이 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체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있지만
공산당 통치를 지키기 위한 게 시진핑 권력보다는 더 큰 거죠. 더 큰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만 단순하게 그런 것 때문에 뭐 시진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뭐 이렇게 권력에 것이다, 뭐 휘말리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기 뭐 청년 실업 뭐 경제 위기 얘기하다가 뭐 리더십까지 넘어왔는데 조금만 이제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진핑이 1인 체제 리더십의 위기를 느낀다면 욕심이 있으니까 3년임까지 했겠죠. 네네. 당연히 위기를 느낀다면 요거를 글로벌 국제 긴장감의 고조, 그 뜻은 어떻게 보면 대만을 좀 전쟁으로 몰고 가는 걸로 본인의 리더십을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걱정.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나 최근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나서 블록화가 더 맞습니다. 걱정스러워지는 상황이라. 사실은 이제 대만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는 통일 대업의 완성이고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국내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고 침공했는데 그것이 원래 시진핑이 계약한 대로 안 된다.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거나 대만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시진핑의 정치적 지위를 더 나쁘게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좀 다른 게 지금 대만은 1979년 1월 1일에 미중이 수교하면서 중국은 자신들 수교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들과 수교하려면 대만과 단교하는 게 우선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서 대만과 단교를 당해주죠. 외교 관례상. 그러고 나서 미국은 대만과 1979년 4월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의회에. 그게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이에요. 대만관계법. 대만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지원을 계속하고 대사급 관계는 아니지만 문화, 경제, 사회 교류는 계속하겠다는 법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타이완의 별명이 생겼죠. 타이완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센카쿠 열도가 쭉 이렇게 오키나와 열도가 있고 대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대만이 없으면 그 앞바다에 지금 미국의 서태평양 작전이 불가능해지죠. 지금 뭐 오죽하면 베트남한테까지 월남전에 싸웠는데 거기 뭐 항구를 빌리고 지금 필리핀에 항구 해군 기지 빌리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진핑은 뭘 감내하고 이걸 전쟁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미군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중미 간의 전쟁으로 됐을 때 과연 그거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 올지 안 올지는 몰라. 대만 치는 게 미국하고 그냥 전쟁하자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런 약속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본에 8개 미군 기지가 있고요. 우리 평택에 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간다. 왜냐하면 중국의 부상을 막아야 되니까. 한국은 가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자칫 여기에서 우리 주한미군 전력이 이탈이 되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면 뭐 공군력이나 이 정도가 차출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동아시아 전체가 소위 전쟁의 화마에 휘말릴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과연 시진핑이 이걸 감내하면서 대만 통일이라는 또는 대만 공격이라는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진짜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전 세계가 락다운된다. 물가가 갑자기 10% 이상으로 치솟는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무력적으로 침공한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에이 설마라고 하는데도 일어나니까 네네. 중국이 시진핑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거. 근데 지금 북, 중, 러의 블록화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최근에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만을 침공을 하더라도 미국도 사실은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겠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는 북중러하고 같이 그냥 세계대전을 하자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또 대만을 또 어떻게 그냥 좀 미적지근하게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걱정도 또 생기고.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북러 최근에 그 푸틴과 김정은의 회담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제적 왕따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죠? 이제 워낙 그 국제적으로 푸틴은 전범이고 그다음에 북한은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핵을 개발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두 나라가 만난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북중러 연대 구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미국을 앞에 놓고 게다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북중러가 뭉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북러가 저렇게 이상한 거래라고 표현되는 그리고 푸틴의 구걸 외교라고 표현되는 이런 군사 협력에까지 비정상 국가잖아요, 저 두 나라가. 근데 중국이 거기와 연합을 해서 나도 같이 북중러 비정상 국가가 돼?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7월 27일 날 소위 북한의 전승절, 그다음에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중국은 경제 관리를 파견합니다. 러시아는 쇼이구가 가고 거기 국방장관이 가서 무기 거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연대는 하되 군사협력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여러 번 뿌린 거예요. 그리고 구구절에 가서는 북한 총리를 만나서 우리가 식량, 의료 이런 지원을 하겠다. 군사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8일 날 왕이 이제 정치국원검 외교부장이 러시아를 또 날아갑니다. 이제 푸틴과 아마 시진핑이 만날 상황이 이제 곧 있을 건데 가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적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으니 뭐 북러가 협력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는 약간 형식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아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매번 북한이 미사일 실험 뭐 이런 거 하면은 이 두 나라가 반대를 해가지고 제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자기네가 만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는 아주 악수를 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제 평화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중국이 같이 묻어 들어간다? 저는 쉽지 않다. 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국제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협력 구도 이건 원래 전통적인 틀이니까 그거는 강조할 거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요. 북한이 중국한테 도와달라는데 중국이 시원하게 안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말고 나도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를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는 지금 핵을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통 전쟁으로 재래 전쟁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만난 거란 말이죠. 근데 발표도 안 하잖아요. 공동선언도 안 하고. 아마 둘이서 내부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이 여기에 껴서 내가 왔으니까 우리 셋이서 탁 스크럼을 짜가지고 한미일 삼국과 대항하자. 이렇게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강화가 오히려 북중러 구도를 흔들리게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전략을 그렇게 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럼 한미일 강화되니까 우리는 여기 같이 낑기기에는 표면적으로도 이게 조금 안 맞으니까 우린 발 빼야지. 사실 그게
발을 뺀다기보다도요. 예. 양자 관계는 강화할 거예요. 중국과 북한,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이런 양자 관계는 하는데 셋이서 힘을 합쳐서 군사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은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중국이 우리를 보고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 하니까 한미일 동맹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동맹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동맹 맞아요. 예. 그러나 한일은 동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 삼국을 군사로 엮는데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러시아는 그 중국하고 달라요. 러시아는 전쟁을 해서 제재를 받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하자원 팔아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특히 WTO 체제가 1995년에 발족을 했는데 WTO 체제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국제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40% 됩니다. 40%. 그럼 그 40%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느슨한 연대든 뭐든 북중러 이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미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예.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고 그게 정권의 안정과 관계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뭐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또는 북중러 삼각 그 연대를 본인 자기가 나서서 강화해서 예. 적대하는 대척점에 있는 구도를 만드는 모험을 지금은 네.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말티님께서 지리학적 한반도의 기구한 운명 언제 끝날까요? 다음 세대에게는 그런 걱정 없는 우리나라를 물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3분밖에 남지가 않아가지고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취해야 되는 스탠스 어떤 게 현명한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네. 미국 쪽에서는 중국에 너네 뭐 반도체 팔지 마, 물건 팔지 마, 안보적으로는 너 우리 셋이 뭉쳐야 돼. 긴장은 높아지고 있고 우리는 또 경제 성장은 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모든 국가는 두 가지 당면 목표가 있습니다. 예. 하나가 국가 안전의 확보입니다. 예, 우선 안보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입니다.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와 안보.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특히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우선 안보적인 면을 튼튼히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이제 반대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틀을 견제하는 중국이 존재가 있잖아요. 한국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경제 성분이 더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필두로 전체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이란 말이죠. 근데 한국은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이 안보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으면 이 구도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중국한테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 12월 29일에 그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어요. 예. 원래 인태 전략이 이제 뭐 일본, 미국에서 나왔지만 거기에 보면 20여 개국이 각국의 그 인태 전략을 표현을 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중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중국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군사적 협력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와 안보가 분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미국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가잖아요. 실리가 우선이죠. 아하.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외교도 훨씬 더 실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대전제를 놓고 국익 원칙으로 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중국과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다른 나라가 너 그거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도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중국한테도 전달을 한다면 나름대로 원칙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핵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전략이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 기조는 약간 안보에 좀 더 중점을 그렇습니다. 맞춰서 그게 네. 실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사실상 경제에 포커스를 둔다면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두고 뭐 수출도 하면서 뭐 물건도 팔고 이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택하냐,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의 문제 같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네, 뭐 경제를 먼저 안보를 먼저 든든히 해놓고 나머지를 보겠다라는 게 지금 아마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서 왔으니까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인 실리 외교가 전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은 오늘 경제 위기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중국이 분명히 질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타개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거는 맞다. 그리고 대만 침공은 미국이랑 전면전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좀 낮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성장시킬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과는 여기서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음 같아서는 1시간, 2시간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희가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또 스케줄도 있으시니까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았는데 저희가 다 전달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킨 쿠폰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해주신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미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채팅창에 있으신 것 같은데 노란톡, 주둥이 노란톡 들어오셔서 치킨 쿠폰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주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잘 쉬시고 월요일 날에 우리 수익 많이 내는 그런 장을 지나고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시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